안녕하십니까. 도서 김우중과의 대화 1장 수출전사 부실기업 해결 청부사 발표를 맡은 서동령입니다. 저희 1조는 발표자인 저를 포함한 김주환, 조지연, 이채환, 최수연, 한상수 연수생이 함께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도서 김우중과의 대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후 당시의 경제 환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대우 실업이 어떠한 성장 과정을 통해 성장하였는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GYBM인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서 김우중과의 대화는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이신 신장석 교수님께서 집필하셨습니다. 신 교수님은 2010년 여름 하노이에서 김우중 회장님과 약 20여 차례 만남을 가집니다. 그 만남을 가지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서 출판한 것이 도서 김우중과의 대화입니다. 저희 1조는 책을 읽고 이러한 상상들을 해봤습니다. 대우가 당시 중공업에 진출하지 않고 금융업에 진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부터 그렇다면 대우 실업의 초창기 성장 과정은 어땠을까 라는 의문까지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는 이런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우 실업이 창업한 초창기의 성장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정부는 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른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인데요. 그를 위해서 세계무역협정인 GATT, 가트에 가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양했던 무역법들을 무역거래법의 개정을 통해 일원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기업들에게 여러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등 많은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 무역 개방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대한민국 교역량입니다. 1965년 1억 7,500만 불이었던 교역량이 불과 1968년이 되면은 2배가 훨씬 넘는 수치인 4억 5,500만 달러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동적인 경제 상황 속에서 대우실업은 30살의 한 청년에 의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청년은 20대부터 사업에 굉장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한성 실업 재직 당시 영국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청년은 바로 영국으로 가지 않고 홍콩, 태국,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 많은 동남아 국가들을 거쳐서 여행을 가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 베트남에서 원단 디자인 샘플을 수주받아 싱가포르에서 37만 불짜리 계약을 따내게 됩니다. 이 37만 불은 저희가 지금 단위로 환산해보면 약 4억 4천만 원이지만 당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약 300만 달러가 훨씬 넘는 굉장한 금액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1967년 30살의 나이로 대우실업을 창업합니다. 대우실업은 창업하는 첫 해 트리코트 원단을 주요 수출품으로 하여서 첫 해에만 57만 달러라는 굉장한 수치의 수출량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수출 산업은 트리코트 원단이었는데요. 트리코트 원단이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주요 수출품은 아니었습니다. 1963년에는 불과 7만 달러밖에 수출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69년에는 무려 1200만 달러라는 굉장한 수치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트리코트 원단을 수출하는데 대우실업의 역할이 상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우실업은 사세가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부산공장에 섬유공장을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늘높이 비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김우중 회장님의 젊으셨을 적 모습도 있습니다. 저희는 대우라는 기업을 지금 생각을 했을 때 당시 삼성이나 LG와 같은 그런 대기업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지금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혁신적인 기업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73년 대한민국 정부들이 많은 대기업들에게 기업 공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대기업들은 대부분 가족 경영이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기업 공개를 망설이고 있는데 대우라는 기업은 당시
73년에 기업 공개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률도 20대 1로 굉장히 치열했고요. 예. 다른 대기업들이 하지 않은 그런 혁신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우는 세계를 본무대로 삼았을까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국내 경쟁 시장이 너무 작고, 그래서 그 당시부터 세계를 경쟁자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기업들의 하청업체들의 갑질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고질적으로 있습니다. 이는 작은 땅덩어리에 너무 똑똑한 인재들이 많아 생기는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에는 지금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으로 가는 날부터는 저희의 경쟁자는 우리들이 아닌, 한국인들이 아닌 세계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로드맵을 짜봤습니다. 김우중 회장님의 발자취를 10년 늦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GYBM 수료가 끝난 후 베트남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저희 대부분이 30대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30대 때는 일단 해당 산업에 열심히 종사하여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고요. 40대 때는 향후 종사하게 될 산업에서 꼭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0대 때는 혹시 대우그룹과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이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신문 광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974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 많은 신문에 실린 대우의 신입사원 모집 광고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우의 일터에는 오늘도 해가 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써여 있고요. 위에는 많은 해외 지사들과 시간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 당시 74년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입니다. 이 당시 대한민국 1인당 GDP 규모는 약 500달러였습니다. 이 500달러인 시절부터 이 사람들은 세계를 경쟁자로 삼았습니다. 비록 지금 대우라는 실체는 사라졌지만 이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세계 곳곳을 누비고 그 노하우를, 가르침을 주실 수 있고 그거를 받을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러한 기회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를 경쟁자로 삼고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